맞이하고 있는 이 불황 또는 둔화, 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그레이 막대처럼 폭이 넓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래 갈 경기 둔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내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 단지 저들이 미국 주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 주가 지수가 둔화, 침체, 불황으로 가게 되면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M7 이런 걸 걱정하신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끝나지도 않았지만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지만 3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올해 관세가 발생되고 내년부터 중단이 되면 시장은 적응을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그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2026년부터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이제 살아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공포스러움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스러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개가 쫙 걷히다 보면 2028년, 9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반등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1990년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다우 지수의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년치 건데, 자, 이게 1950년이고요. 한 요쯤 되면은 12년이고요. 요 점이 1915년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이죠. 1929년 다우지수 공황 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10월 1일 날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1,200, 1,300까지 떨어집니다. 5,000에서 1,300 떨어졌으니까 대공황이었죠. 이게 극복이 되면서 쭉 오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 이 마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일 때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 지수 자료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와서 1915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요 그래프입니다. 이게 언제죠? 1982년, 이게 1900년입니다. 이게 1990년입니다. 1990년은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불황이 있죠. 불황의 막대가 그레이잖아요. 그죠?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부시 대통령 하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불황 또는 둔화, 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그레이 막대처럼 폭이 넓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래 갈 경기 둔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내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 왜? 세계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지 경기 후퇴에 대한 기대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요 시점 이후에 요 시점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때 1.8, 4.0, 2.2, 4.7, 2.7 이렇게 오다가 대공황 때 마이너스 5.6이 터졌다. 여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말할 때 대충 요 소비자 물가를 여기다 다 더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판을 놓고 보면 지금 매우 불확실하고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게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 경제는 또 다른 한 번의 도약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테이블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몇 개가 있던데, 여기 있네요. 그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933년 전까지는 금본위제도입니다. 금태한제도. 그리고 33년부터 1975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금의 본위제도지만 1대 0.4 정도로 바꿔주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온스에 35달러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국가 부채가 26억 달러 정도. 이게 아마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일 테니까. 그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제일 부채가 많았을까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1912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데 태프트 대통령에서 윌슨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부채가 25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무려 230억 달러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가 돼버리니까 230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윌슨 대통령? 윌슨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1920년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돈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윌슨주의, 경찰 국가의 역할로 이때 우리도 3.1 운동 했지 않습니까? 1919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다가 쭉 넘어오다가 여기 보시면 1944년 201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역시 뭐죠?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점점점 증가되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또 한 번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2602억 달러. 이건 몇 퍼센트 늘어나는 거죠? 거의 3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이게 또 왜 이렇게 늘어나죠? 198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됐고 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넘어오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찍어내야 돼요? 달러. 어떻게 찍어내죠? 채권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빚이.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왜 빚을 내갖고 돈을 막 찍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돈을 쓰게 해서 재정적자는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죠? 왜 자꾸 이런 독일도 키워주고 일본도 키워주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뭐가 있죠? 프라자 합의가 있잖아요. 일본, 독일, 마르코와 엔화를 45% 절상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느냐? 부시 대통령 때 또 늘었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또 늘었죠. 느는 것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이게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3조 5천억 달러예요. 3조 5천억 달러면 지금 미국 GDP가 얼마죠? 23조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3조 나누기 23 하면 GDP 대비 몇 %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억, 100억, 1000억, 35조네요. 그죠? 35조면은 100% 넘었네요, 벌써. 그죠? 2024년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 이거는 뭐 통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감안하시고 GDP 대비 넘었네요. 1.21이잖아요. 121%.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미국 달러와의 가치는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관세 폭탄은 사실 기축통화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비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100년 만기 채권 발행한다. 또 뭐 국부펀드 만든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방어를 할 준비를 한다. 기타 등등의 모든 대안들이 지금 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던져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증가율은 이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윌슨 때 32%가 늘어났다가 여기 21% 늘어난 때가 있네요.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 때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63년에 갔거든요. 63년에 갔으니까 1.4에서 2.13으로 또 이렇게 늘어. 국가 재정은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현재 GDP 대비 1.2배 정도의 재정 적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공격을 받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걸 어떻게 축소하겠느냐? 관세 받아가지고 축소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못할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1900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가장 많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던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과 루즈벨트, 이때 대통령 선거 당시에 46.71%고요. 연평균 수익이 0.43%고요. 취임식 날 49.5%. 그 다음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연수익률, 상승률이 2.95%. 그래서 선거와 취임식 간의 상승률은 6%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때는 다우지수가 57.3이었네요. 참 미묘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네요. 어쨌든 상승률을 놓고 보면 어느 대통령이 가장 컸냐면 이 순서가 나와 있을 건데 역시 이번일 때네요. 후보 대통령일 때. 얼마예요? 255. 버블 낄 때입니다. 대공황 때. 그러면 뭐 지금 대통령일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일 때 495, 케네디일 때 596, 린던 존슨일 때 873.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다우지수가. 다우지수의 상승이 지표의 상승이 언제부터 1000을 돌파했냐? 레이건 대통령일 때 1000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일 때 3000 돌파했고 6000까지 넘어가 버리고요. 여기 보시면 부시 대통령일 때 10,000을 돌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작금에 일어난 상황인데 이게 몇 년도죠? 1990년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1990년일 때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2000, 3000, 6000, 10,000 이렇게 쭉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는 27,00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가장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게 요 테이블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31.61%, 그 다음에 쿨그리치 대통령일 때 24.83%. 이렇게 쭉 보시면 후보 대통령일 때는 마이너스 35.6%, 대공황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블을 보시면서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때는 얼마였을까요? 맥키니 대통령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일 때 주가 상승률이 0.43% 나와 있거든요.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가 지수가 올해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맥키니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올해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 자료를 이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 대통령이죠? 맥킨리 루즈벨트 지나고 나면 태프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1.74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일 때 여기 보시면 31.61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의 모습은 저는 요 그래프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 모습으로. 언제부터? 대통령 임기가 올해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 지나서부터는 이 그래프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끌고 가는 동력,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테이블에. 이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AI와 로봇, 에어로스페이스, 무인자동차 등등의 또 다른 기술혁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매그니피센트 7을 집중해서 잠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뭐 언론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세를 가지고 영국도 어떻게 대응한다, EU도 어떻게 대응한다, 리텔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복. 근데 그런 언론적 기사 용어에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판에 이렇게 나타난 역사적 데이터와 역사적인 어떤 관찰점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지금이 세계사적 전환기, 그러니까 21세기 후기 문명 사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무엇으로 붙느냐,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서구적 자본주의가 동양의 경제를 지배해온, 또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지배해온 어떤 그런 세계사적 흐름이 어느 정도 끝이 난다면 이제 중국도 부활을 하게 되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대표가 되는 서구 문명과 어떻게 충돌할 것이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저의 관심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S&P 500 지수, 홍콩 지수, 상해 지수, 심슨 지수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덩달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게 던져줄 원천 기술이 많이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니까, 이거를 빨리 정부가 또는 기업이 나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적어도 일본이 우리에게 수많은 부품 소재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10개 이상의 제품을 우리에게 늘 공급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수지가 늘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단단함, 그런 경제를 우리가 빨리 10년 안에 구동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문명의 충돌, 서구의 백인종과 중국의 황인종이 부딪힐 건데, 이 부딪히는 문명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양쪽에서 모든 것을 득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사실은 30년 전에 현명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이다만 마시다 보니까, 콜라만 마시다 보니까 털으면 나오고 속은 시원한데 알고 보니까 당뇨병이 도졌고 고혈압이 번지는 그런 상황에 한국 경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만이 경제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도 경제고 중국 경제도 경제니까 한국 경제의 주식만을 사야 된다, 한국 차만을 사야 된다, 한국 전자제품만을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우리나라 기술과학 발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냉정하게, 이제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철학과 가치가 정말 국경선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의 축, 문명이라고 하는 이 축을 가지고 다툼을 하셔야지, 다른 거 가지고 다툼하시면 손해만 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시고 중국 시장도 보시고 한국 시장은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가하셔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 한 번 내지 두 번은 분명히 인하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반기부터 만약에 6, 9, 12 이렇게 인하를 한다 그러면 세 번을 하는 거지만 6, 9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6월달 떨어지고 9월달 떨어질 확률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다는 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저는 소비자 기대 신뢰지수보다도 주택 판매 지수를 주로 보고 있는데 신규 판매가 1.8%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가게는 뭘 가지고 있다? 자본을 들고 있다. 근데 이 자본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하기에는 불안하다. 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키핑한다. 근데 집은 사야 될 때쯤 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실수요자가 지금 미국에 나타나서 주택 구매는 1.8%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무디스가 재정적자에 다시 한번 미국에다가 경고 아닌 경고를 줬습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악화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미국 경제 전반에 좋다. 미국 경제 전반에 좋다는 말은 기축통화 강화에, 지위 강화에 유리하다. 한국 경제는 마지막으로 올해 성장률이 다시 1%대 초반 내지 중반에서 머물지 않겠는가. 말은 이렇게 쉽게 드리는데 이것의 가장 큰 분기점은 4월과 5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상황판은
세계는 우상향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꾸 뒤로 리트로그레시브한 게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들이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 자산을 제대로 투자하고 지켜나가는 게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김종인 박사한테 들었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대법원장을 하실 때 대법원 판사들이 겨울철에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데 국산 잉크를 쓰니까 국산 잉크가 다 얼어버리니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군정에서 주는 그 미군 잉크를 쓰니까 아주 잘 써지더라. 그러면서 대법원 판사들에게 지급되는 잉크를 국산이 아닌 미제로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우리마저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고집을 안 굽히셔서 대부분 판사들이 고생했다라는 에피소드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편은 무시해버리자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이득도 안 주고 소득도 안 주는데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되면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소비자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더라도 제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경제마스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